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6시가 되면 나는 서울역으로 향합니다. 지방으로 가는 기차표를 끊고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여행을 시작하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보면서 한 주간의 피로가 조금씩 풀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서울에서의 바쁜 일상을 뒤로하고 가족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시간이니까요. 공기업에서 근무하는 나에게 주말 부부라는 선택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서연이 임신했을 때부터 시작된 이 생활이 벌써 7년째죠.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익숙해진 루틴이 되었습니다. 서연과 딸 수아가 있는 지방 소도시의 작은 아파트가 나의 진짜 집이라고 생각해요. 기차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길, 항상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연과 수아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내가 없는 동안 잘 지냈을까 하는 마음이죠. 집 앞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면 수아가 달려와서 안겨주는 순간이 일주일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한 번에 날려버립니다. 아빠. 수아의 맑은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우면 서연도 부엌에서 나와서 미소를 지으며 반겨줘요. 고생했어요, 여보. 서연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나에게는 최고의 위로가 되죠. 이런 순간들 때문에 주중의 외로움도 견딜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주말이면 우리 가족은 항상 같은 패턴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토요일 아침에는 수아와 함께 근처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놀이터에서 놀아주고 점심시간에는 가족 모두 외식을 하죠. 서연이 좋아하는 작은 식당들을 찾아다니는 것도 우리만의 작은 즐거움이에요. 오후에는 집에서 영화를 보거나 서연과 함께 수아의 숙제를 도와주면서 평온한 시간을 보냅니다. 일요일에는 조금 더 여유롭게 지내곤 했어요. 늦잠을 자고 브런치를 먹고 동네를 산책하면서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죠. 서연이 아이돌봄 센터에서 있었던 일들을 들려주면 나도 회사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을 들려줍니다. 수아는 우리 대화 사이사이에 끼어들면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풀어놓곤 했죠. 특히 서연은 아이들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아이돌봄 센터에서 시간제로 보조 강사를 하면서 여러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거워했어요. 오늘 5살짜리 민준이가 저한테 그림을 그려줬어요 라고 말하며 눈을 반짝이는 서연을 보면 내 마음도 덩달아 따뜻해졌습니다. 수아도 엄마가 다른 아이들과 노는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했죠. 동네에서는 서연이 꽤 인기가 많았어요.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다른 엄마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마트에서 마주치는 이웃들과도 밝게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종종 봤습니다. 나는 주말에만 있다 보니 동네 사람들과는 그리 친하지 않았지만 서연 덕분에 우리 가족이 이 동네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처에 작은 카페가 하나 있었는데 그곳 사장인 성민이라는 사람과는 내가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우연히 이 동네에 정착하게 되면서 오래된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된 거죠. 성민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스트레스로 지쳐서 고향 근처로 내려와 카페를 차렸다고 했어요. 도연아, 네가 이 동네에 살 줄 몰랐다. 정말 반갑다며 진심으로 기뻐해 주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성민의 카페는 아담하고 분위기가 좋았어요. 원두도 직접 로스팅해서 커피 맛이 일품이었죠. 주말마다 서연과 수아와 함께 그곳에 들러서 커피를 마시고 디저트를 먹는 것이 우리 가족의 작은 루틴이 되었습니다. 성민은 수아를 특히 귀여워해서 올 때마다 작은 쿠키나 사탕을 챙겨주곤 했어요. 서연 씨도 아이들을 정말 좋아하시는군요. 저희 카페에 오시는 다른 엄마들도 서연 씨 이야기를 자주 해요. 성민이 서연을 칭찬할 때마다 나는 내 아내가 자랑스러웠습니다. 동네에서 인정받는 좋은 엄마, 좋은 아내로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들이 계속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비록 주중에는 떨어져 있지만 우리 가족은 서로를 사랑하고 믿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서연도 나를 기다려주고 있고 수아도 아빠를 그리워하면서도 잘 자라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매주 일요일 저녁 다시 서울로 올라가는 기차 안에서도 다음 주말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창밖을 바라볼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요? 서연의 모습에서 미묘한 변화들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평소보다 옷차림에 신경을 더 쓰는 것 같다거나 화장을 조금 더 진하게 하는 것 같다거나 하는 것들 말이죠. 남편으로서 아내가 예뻐지려고 노력하는 건 당연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변화들이 점점 더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내가 금요일 저녁에 집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항상 집에서 입던 편한 옷이 아니라 외출복을 입고 있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아, 오늘 아이돌 봄 센터에서 회식이 있어서요 라거나 동네 엄마들과 모임이 있었어요 라는 설명을 들었지만 왠지 모르게 어색한 느낌이 들었죠. 휴대폰을 대하는 서연의 모습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휴대폰을 아무 곳에나 두고 다녔는데 이제는 항상 손에 들고 다니거나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 같았어요. 화장실에 갈 때도 휴대폰을 가져가고 샤워할 때도 욕실 문 앞에 놓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 소리가 날 때마다 유난히 빠르게 확인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죠. 여보, 누구한테 연락이 이렇게 자주 와요? 어느 날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서연은 잠깐 당황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아이돌 봄 센터 단체 채팅방이에요. 아이들 일정이나 준비물 관련해서 연락이 자주 와요. 그럴듯한 대답이었지만 서연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높아진 것 같았어요. 주말에 함께 있을 때도 서연은 예전만큼 대화에 집중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회사 이야기를 하거나 수아와 놀아주는 모습을 보면서도 종종 다른 생각에 빠져 있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여보, 뭔 생각해요? 라고 물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이돌 봄 센터 일 생각하고 있었어요 라고 대답했지만 그 표정이 왠지 모르게 아련해 보였습니다. 서연이 웃는 모습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내가 농담을 하거나 수아가 귀여운 행동을 할 때 자연스럽게 웃었는데 이제는 억지로 웃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때 휴대폰을 보면서 미소를 짓는 모습을 몇 번 목격했는데 그때의 미소는 정말 자연스럽고 밝아 보였어요. 그 차이가 나에게는 조금 서운하게 느껴졌습니다. 잠자리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서연이 먼저 다가와서 안기거나 손을 잡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스킨십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면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어딘지 어색하고 의무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피곤해요라는 말도 예전보다 자주 하게 되었고 일찍 잠자리에 드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성민의 카페에 갔을 때도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서연과 성민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둘 사이에 뭔가 특별한 친밀감이 있는 것 같았어요. 성민이 서연에게 말을 걸 때의 표정이나 톤이 다른 손님들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서연도 성민과 이야기할 때는 평소보다 밝고 활기차 보였어요. 성민이가 참 친절하네요. 수아한테도 잘해주고 집에 와서 이런 말을 했더니 서연이 네, 정말 좋은 분이에요. 동네에서도 평판이 좋아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서연의 목소리에서 뭔가 특별한 감정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단순히 친절한 카페 사장에 대한 호감을 넘어서는 무언가 말이죠. 이런 작은 변화들이 계속 쌓이면서 나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서연이 주중에 혼자 있으면서 외로움을 많이 타는 건 아닐까? 아니면 내가 너무 자주 비워서 서운함을 느끼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래서 서연에게 더 관심을 기울이려고 노력했지만 오히려 서연은 그런 내 모습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요즘 왜 이렇게 저한테 신경을 많이 써요? 괜찮다니까요.
서연이 이렇게 말할 때마다 나는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아내가 변한 건지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지 알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분명한 건 예전과는 뭔가 달라졌다는 느낌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뀐 것은 그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회사에서 점심을 먹다가 우연히 휴대폰을 확인했는데 가족 위치 공유 앱에서 서연의 위치가 이상한 곳에 표시되어 있었어요. 평소라면 이 시간에는 집에 있거나 아이돌봄 센터에 있어야 할 텐데 표시된 위치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앱 오류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위치 추적 앱들이 가끔 정확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10분 후에 다시 확인해 봐도 서연은 여전히 같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 위치를 자세히 살펴보니 우리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곳의 모텔 거리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다. 분명히 오해일 거야. 서연이 그런 곳에 있을 리가 없어. 하지만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불안감은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점심을 제대로 먹을 수도 없었고 오후 업무에도 전혀 집중할 수 없었어요. 3시가 되어서 다시 확인해 봤는데 서연은 여전히 그 근처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앱 오류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수아는 이 시간에 유치원에 있을 텐데 서연이 그런 곳에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급하게 팀장에게 개인 사정으로 조퇴를 신청했어요. 가족이 갑자기 아파서라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거짓말이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내 마음이 이미 아프기 시작했으니까요. 회사에서 급하게 나와서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계속 위치를 확인했어요. 서연은 4시쯤까지 그 위치에 있다가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집 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아마 수아를 데리러 유치원에 가는 시간인 것 같았습니다. 그제야 조금 안심이 되었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아 있었어요. 집에 도착한 건 저녁 8시쯤이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일찍 온 거죠. 서연은 깜짝 놀라면서 반겼어요. 여보,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회사 일이 일찍 끝나서 그냥 내려왔어. 나도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서연에게 오늘 뭘 했는지 물어봤습니다. 오늘 어떻게 지냈어요? 그냥 평상시처럼요. 오전에는 아이돌봄 센터 가서 아이들이랑 놀아주고 오후에는 집에서 쉬었어요. 서연의 대답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하지만 내가 확인한 위치 정보와는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어디 나간 적은 없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서연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마트에 잠깐 다녀왔어요. 우유랑 빵 떨어져서. 그럴듯한 대답이었지만 모텔 거리 근처에는 마트가 없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평온하게 잠든 아내의 얼굴을 보면서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내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건가 아니면 정말로 뭔가 일어나고 있는 건가. 하지만 위치 추적 앱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 날부터 나는 조금 더 자주 위치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의 시간에는 서연이 집이나 아이돌봄 센터에 있었지만 가끔씩 이상한 위치에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항상 오후 시간대였고 수아가 유치원에 있는 동안이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그 다음 주 목요일이었습니다. 서연의 위치가 성민의 카페 근처로 표시되었는데 그 시간이 무려 3시간이나 계속되었어요.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는데 3시간이나 걸릴 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서연에게 오늘 뭐 했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서연은 집에서 쉬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우연이나 실수로 넘길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해졌어요. 그리고 그 거짓말 뒤에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싶은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머릿속에서는 이미 최악의 시나리오들이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다음에 서연이 또 이상한 위치에 있으면 직접 그곳에 가서 확인해 보겠다고. 진실이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이 의심과 불안감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 금요일 나는 일부러 회사에서 반차를 냈습니다. 오후에 서연의 위치를 확인해 보겠다는 계획이었어요. 점심을 먹고 나서 위치 추적 앱을 확인했는데 서연이 또다시 성민의 카페 근처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가서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기차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건 아닐까? 서연이 정말로 카페에서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희망적인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역에서 내려서 택시를 탔어요. 성민 카페로 가주세요. 기사 아저씨가 그 작은 카페 말이에요? 젊은 사장이 하는? 라고 물어봤습니다. 네, 맞아요. 택시 안에서도 계속 위치를 확인했는데 서연은 여전히 그 근처에 있었어요. 카페에 도착해서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서연이 보였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성민과 함께 앉아 있었어요. 둘이 마주보고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그 분위기가 단순한 친구 사이의 대화 같지는 않았습니다. 성민이 서연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서 두 사람의 손이 겹쳐져 있는 모습을 봤을 때 내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서연도 그 손을 뿌리치지 않고 있었어요. 오히려 편안해 보이는 표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둘이 일어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카페를 나서는 모습이었어요. 나는 급하게 택시 뒤로 숨었습니다. 성민이 카페 문을 잠그고 서연과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둘의 걸음걸이가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연인처럼 말이죠. 그들이 향한 곳은 카페에서 두 블록 떨어진 작은 모텔이었습니다. 내가 위치 추적 앱에서 봤던 그 모텔 거리의 한 곳이었어요. 성민이 모텔 앞에서 서연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더니 둘이 함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어요. 다리가 후들거리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내 아내와 내 친구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진 순간이었습니다. 모텔 앞에서 1시간 정도 기다렸습니다. 정확히는 기다린 게 아니라 그냥 멍하니 서 있었어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7년 동안 믿고 살아온 아내,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성민. 이 두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1시간 후쯤 그들이 나왔습니다. 서연의 머리가 조금 흐트러져 있었고 옷매무새도 어딘가 어색해 보였어요. 성민은 서연의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뭔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헤어지는 모습까지 봤습니다. 성민은 카페 쪽으로 돌아가고 서연은 집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서연이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분노보다는 허탈감이 더 컸어요.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날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근처 찜질방에서 밤을 보냈어요. 서연의 얼굴을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화를 낼지, 울어버릴지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고 멍하니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찜질방에서 밤새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당장 서연에게 따져 물어야 할까? 아니면 좀 더 증거를 수집해야 할까? 성민에게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 수아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서울로 올라갔어요. 서연에게는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 토요일에도 출근해야 한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연은 고생 많아요. 조심히 다녀와요라고 답장을 보냈어요. 그 답장을 보면서 씁쓸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내 아내는 내 친구와 바람을 피우고 있고 나에게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것. 그들이 나를 바보로 만든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알고 나니 더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행동 패턴을 자세히 관찰해 보니 성민과 만나는 요일과 시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주로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그리고 가끔 금요일이었습니다. 모두 수아가 유치원에 있는 시간대였죠. 하지만 뭔가 이상한 점도 있었어요. 서연의 표정을 자세히 보면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치고는 너무 우울해 보였어요. 가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거나 한숨을 쉬는 모습도 자주 목격했습니다. 단순한 불륜이라면 좀 더 들뜬 모습을 보일 것 같은데 서연은 오히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우연히 서연의 휴대폰을 봤습니다. 서연이 샤워하는 동안 침대 위에 놓인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이 왔는데 성민의 이름으로 된 메시지였어요. 화면 미리 보기로 일부가 보였는데 내일 꼭 와야 해. 안 오면 어떻게 될지 알지?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인 사이라면 이런 식으로 협박하듯이 말하지는 않을 텐데요. 마치 서연을 강요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혹시 서연이 원해서 하는 일이 아닌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또 다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서연이 잠든 사이에 휴대폰을 확인해 봤는데 성민과의 대화 내용 중 일부를 볼 수 있었어요. 제발 그만해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라는 서연의 메시지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네가 원해서 시작한 일인데 이제 와서 그만하겠다고? 라는 성민의 답장이 있었습니다. 점점 상황이 명확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성민이 서연을 협박하고 있는 거였어요. 어떤 약점을 잡고 서연을 조종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 우울해 보이고 힘들어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더 자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 서연의 휴대폰을 더 자세히 뒤져봤습니다. 삭제된 메시지들도 복구해서 확인했어요. 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민이 서연과 관계를 가진 후 몰래 촬영한 사진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진들을 미끼로 서연을 계속 협박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진들이 내 남편한테 가면 어떻게 될까? 아니면 동네 사람들이 보면? 성민의 메시지들은 점점 더 노골적이고 악랄해졌어요. 네가 먼저 유혹했잖아. 이제 와서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마.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서연의 답장들을 보니 처음에는 저항했던 것 같았어요. 한 번의 실수였어요. 제발 지워주세요라거나 가족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라는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민의 협박이 계속되면서 점점 굴복하게 된 것 같았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성민이 보낸 사진이었습니다. 서연과 함께 있는 모습을 촬영한 것인데 서연의 얼굴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어요. 이런 사진이 퍼지면 서연의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민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성민이 돈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번 달 용돈이 부족해. 50만 원 정도 있으면 좋겠는데 라는 메시지가 있었고 서연이 어떻게 그런 돈을 구해요라고 답한 것도 보였습니다. 그러자 성민은 방법은 네가 알아서 찾아. 안 그러면 어떻게 될지 알지? 라고 협박했어요. 이제 전체 상황이 그려졌습니다. 처음에는 서연이 일시적인 유혹에 빠져서 성민과 관계를 가졌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 후로는 성민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서연도 피해자인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배신감도 무시할 수 없었어요. 아무리 협박을 받았다고 해도 처음에 관계를 가진 것은 서연의 선택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나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었는데
혼자서 끙끙 앓고 있었던 것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어요. 서연을 도와서 성민의 협박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인지 아니면 둘 다 처벌해야 할 것인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성민이라는 인간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는 것. 내 친구였던 사람이 이런 비열한 짓을 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모든 진실을 알고 난 후 나는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당장 달려가서 성민의 목을 조르고 싶은 충동과 서연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들었어요. 하지만 섣부른 행동으로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철저하게 준비해서 완전히 끝내기로 했어요. 첫 번째로 한 일은 변호사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상간소송과 형사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수소문해서 상담을 받았어요. 협박죄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그리고 상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모두 가능합니다라는 변호사의 말을 듣고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증거 수집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법적으로 완벽하게 대응하세요. 그래야 상대방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 말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것보다는 차근차근 준비해서 법적으로 완벽하게 처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어요. 서연에게도 아무것도 들키지 않게 조심했습니다. 오히려 더 다정하게 대했어요. 요즘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아요? 무슨 고민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서연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서연은 그럴 때마다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고마워요, 여보. 그냥 아이돌봄 센터 일이 좀 힘들어서요. 거짓말을 하면서도 미안해하는 서연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동시에 배신감도 지울 수 없었어요. 증거 수집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휴대폰에 있는 메시지들을 모두 캡처해서 백업해 두었고 성민과의 통화 내용도 녹음했어요. 위치 추적 기록들도 모두 정리해서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한 대로 완벽한 증거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성민에 대한 추가 조사도 진행했습니다. 카페 운영 상황이나 재정 상태를 알아봤는데 생각보다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카페 매출도 저조하고 대출도 상당히 많이 받은 상태였습니다. 아마 그래서 서연에게 돈까지 요구했던 것 같아요. 성민의 과거도 조사해 봤습니다. 알고 보니 서울에서 직장을 다닐 때도 여러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직장 내 성희롱 문제로 징계를 받은 적도 있고 동료들과의 금전 문제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너무 순진하게 믿고 있었던 거죠. 한 달 정도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법적 절차를 미리 파악해 두었어요. 상간소송에 필요한 서류들도 미리 준비해 두었고 형사 고발에 필요한 자료들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제 언제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서연과 수아를 대하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수아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이 아이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부모의 문제로 인해 상처를 받게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서연을 보면서도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미워하고 싶었지만 완전히 미워할 수는 없었어요. 성민의 협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동시에 처음에 관계를 시작한 것은 서연의 책임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변호사와 최종 상담을 하고 소송 제기 일정도 정했어요. 이제 실행에 옮기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 법적으로는 이미 끝난 게임입니다라는 변호사의 말을 듣고 확신이 섰어요. 그날 밤 서연과 수아가 잠든 후 나는 오랫동안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부터는 모든 것이 달라질 거예요. 이 평온한 일상도 끝나고 우리 가족도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이제는 끝까지 가야 했습니다. 드디어 실행에 옮기는 날이 왔습니다. 월요일 아침 일찍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모든 서류를 제출했어요. 성민에 대한 상간소송과 협박죄 고발, 그리고 서연과의 이혼 신청까지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끝까지 가야 해요라는 변호사의 말을 듣고 각오를 다졌어요. 첫 번째 타격은 성민에게 갔습니다. 법원에서 소장이 송달되자마자 성민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도연아, 이게 뭐야? 갑자기 소송이라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성민아, 내가 다 알고 있어. 더 이상 변명하지 말라고 차갑게 대답했어요. 성민은 처음에는 부인하려고 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서연 씨와 그런 관계가 아니야.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하나씩 언급하자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카페에서 손잡고 있던 것, 모텔에 함께 들어가는 것, 협박 메시지들까지 다 있어라고 말하자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다음은 서연에게 말할 차례였습니다. 저녁에 집에 와서 수아를 재운 후 서연과 마주 앉았어요. 서연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마 뭔가 들킨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나 봐요. 성민이와의 일 내가 다 알고 있어. 이 말을 하는 순간 서연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하는 서연을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야라고 말했습니다. 서연은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어요. 처음에는 성민이 친절하게 다가와서 상담을 해준다고 했는데 점차 선을 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는데 계속 설득하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관계를 가진 후에는 사진으로 협박하기 시작했어요. 서연의 말을 듣고 있으니 성민에 대한 분노가 더욱 커졌어요.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이 질문에 서연은 어떻게 말해요? 남편한테 바람 피웠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었지만 결국 그 선택이 상황을 더 악화시켰죠. 이제 이혼 절차를 밟을 거야. 수아 양육권은 내가 가져갈 거고 법적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성민은 처음에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맞서려고 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변호사도 합의를 권했어요. 이 정도 증거면 재판에서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손해배상 금액이라도 줄여보는 게 낫겠어요 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성민의 카페는 곧 문을 닫았습니다. 손해배상금을 마련하기 위해 카페를 매각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카페 매각 대금으로도 부족해서 성민의 어머니 집까지 담보로 잡혔어요. 성민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제발 용서해달라고 빌었지만 이미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협박죄로 인한 형사처벌도 뒤따랐어요. 성민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범죄자로 등록되어서 아이들과 관련된 일은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카페 사장으로서의 꿈도 완전히 끝난 거죠. 서연과의 이혼도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서연이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도 포기했기 때문이에요. 수아의 양육권도 내가 가져왔습니다. 서연은 수아만큼은 잘 키워달라고 부탁했어요.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고 나니 허무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원했던 복수는 이뤘지만 그 과정에서 잃은 것들도 많았어요. 가족도 잃었고 오랜 친구도 잃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그들이 나를 배신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한 거니까요. 성민은 모든 것을 잃고 고향을 떠났다고 들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서연도 동네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갔습니다. 둘 다 완전히 인생이 망가진 상태였죠. 복수가 끝난 후의 삶은 예상했던 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은 해소되었지만 그 자리에 공허함이 들어찼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아와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어야 했어요. 서울로 완전히 이주해서 수아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수아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좋은 유치원을 찾아주고 주말에는 함께 여러 곳을 다니면서 추억을 만들었어요. 아빠, 이제 매일 볼 수 있어서 좋아라는 수아의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수아는 엄마가 없는 것에 대해 가끔 물어봤어요. 엄마는 언제 와?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결국 엄마는 다른 곳에서 살기로 했어. 하지만 아빠가 있으니까 괜찮지? 라고 말했어요. 수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응, 아빠가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상황을 설명해야 했어요. 급작스럽게 육아를 혼자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말했더니 동료들이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육아휴직도 권해주고 업무 시간도 조정해 주었어요. 힘들면 언제든 말해라는 동료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했습니다. 성민의 근황도 가끔 들려왔어요.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거기서도 소문이 퍼져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다른 지역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도 완전히 틀어져서 연락도 하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카페가 있던 자리는 지금 다른 가게가 들어섰습니다. 성민이 꿈꿔왔던 카페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가끔 그 앞을 지날 때마다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분명히 응징은 완료되었지만 한때는 친구였던 사람의 몰락을 보는 것이 완전히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서연의 소식도 들려왔어요.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간 후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불륜녀라는 소문이 퍼져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운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새로운 만남을 찾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삶에 관심이 없었어요. 내가 원했던 것은 그들이 받을 만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이미 이뤄졌습니다. 이제는 수아와 내 미래에만 집중하고 싶었어요. 새로운 연애에 대한 생각도 해봤습니다. 수아에게 새 엄마를 만들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아가 좀 더 안정을 찾고 내 마음의 상처도 완전히 아물 때까지는 기다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회사 동료가 소개팅을 제안했을 때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지금은 수아와 시간을 보내는 게 우선이에요라고 말했어요. 실제로 수아와 함께 있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웃음을 보면서 상처받은 마음이 조금씩 회복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주말에는 수아와 함께 새로운 취미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요리도 함께 배우고 만들기도 하고 근처 공원에서 자전거도 타고요. 아빠랑 있으니까 재미있어라는 수아의 말을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꼈습니다. 지난 일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없었어요. 나를 배신한 사람들에게는 끝까지 대가를 치르게 했고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참고 넘어갔다면 나는 평생 바보로 살았을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수아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가족, 새로운 추억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과거의 상처는 이미 끝난 일이고 앞으로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수아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의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